지금 부동산 시장이 물밑에서 거품이 서서히 아까 오늘 이제 우리 금융연구원장님께서 저기 바늘로 바람을 서서히 빼야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바람 빠지는 과정이 벌써 5년째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죠. 그러니까 강남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는 송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006년 이전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도 2006년 그 초수준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산, 신도시, 일기 신도시 지역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포, 그 다음에 수원, 용인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화성, 김포, 쭉 보시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현재 한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불같이 올랐다가 이제 2007년, 8년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4, 5년째 계속 깔아앉고 있냐 이거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불같이 올랐던 배경에는 다들 아시죠? 가계부채가 있죠. 가계부채가 있고 그 가계부채를 계속 떠받쳐줬던 게 금융기관들의 자금 공급이죠.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려면 금융기관이 어쨌든 간에 돈을 계속 퍼줘야 누가 그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집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빚을 내서 사든 어쩌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계가 지난 10여 년 동안에 빚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빚이 굉장히 폭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체 주택의 20%가량이 20%까지 빚을 내서 지금 집을 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은 전체 가구의 20%가량이 지금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그 가계부채 비율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비교해 봐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죠. 또 이제 유럽하고 비교해 봐도. 그러니까 이제 유럽 사태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제 유럽도 이렇게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실패형에 가까운 이제 그 모습을 보인 데가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으로 해서 무너진 데죠. 아일랜드하고 스페인이 이제 시장 실패형에 속하죠. 그런가 하면은 포르투갈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하는 이런 나라들은 정부 실패에 들어가죠. 정부 채무가 지나치게 이렇게 과다해가지고 부동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고 정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꼭 그리스나 스페인, 이탈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이 공통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그 특정 그리스나 스페인만, 이탈리아만의 문제라고 보면은 잘못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미국도 지금 빚은 말할 수 없이 많죠. 일본은 지금 위험하죠. 이렇게 한국도 지금 이렇게 정부 부분은 빚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번에 K다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처음으로 K다에서 총채무를 분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계 부분, 기업 부분, 금융 부분, 공기업 부분, 정부 부분 다 포함해서.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도 90년대 말 외환위기 터졌을 때 정부는 빚이 없었습니다. 은행과 대기업이 빚이 있었죠. 그래서 파산을 했죠. 그걸 누가 떠안아줬죠? 정부가 공적자금 160조를 넣어가지고 그걸 떠안아준 거죠. 스페인이나 아일랜드나 포르투갈은 그런 나라도 다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빚이 없다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은 크게 잘못이고 이게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대다수 국가들에 대해서 뭔가 지금 구조적으로 몇십 년 동안에 걸쳐서 뭔가 잘못해왔다라는 걸 지금 시사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소장님, 조금만. 예. 죄송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가계부채 문제하고 해서 이렇게 부동산 이제 시장과 가계부채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저축률을 보면 아까도 자료들이 있었습니다만 2000년대 들어와서 가계 저축률이 툭 떨어졌어요. 툭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벌써 가계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예금에서 부동산으로 바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계가. 반면에 이제 기업은 예금으로 투자를 해야 될 기업이 예금을 더 늘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계가 예금을 이렇게 부동산 투자로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가계가 지난 10년 동안에. 위험한 투자를 했는데 그 대가를 지금 가계가 어떻게 치르고 있느냐를 보면은 가계 순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계 부분이 은행에서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한 것은 예금 이자를 받죠.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는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금 이자에서 대출 이자를 뺀 게 이제 가계 부분의 순이자 수입입니다. 보시면은 벌써 지금 2011년 기준으로 30조 원을 넘습니다. 은행에다가 순수히 더 주는 이자가.
지금 상황, 이게 가계 부채 문제가 지금 이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한국 경제 전체로 보면 어쨌든 간에 가계가 저축을 줄이고 투자를 했다 이거예요. 가계 원래는 저축을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해버렸어요. 가계가.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저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원 배분이 뭔가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잘못되어 왔다라는, 잘못되어 온 결과로 경제 구조도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뒤틀려서 일자리가 안 나온다는.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이야기하시지만 어떻게 일자리가 한두 마디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일자리라는 건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이든 자동차 산업이든 그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0년, 20년, 30년 걸려서 그 경쟁력을 확보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10여 년 동안 한국 경제가 지금 경제 전체적으로 뭔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물에서의 숫자를 받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97년도 외환위기하고 2008년도 이후에 그 금융위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출을 많이 늘렸습니다. 가계는 가계 지출, 또 정부는 정부 지출 늘렸는데 이 지출 늘렸던 게 모여가지고 지금 900조 넘고 가계 쪽에서 1년에 30조 원을 은행에다 갖다 바치고 하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가계의 부채가 높아지면은 가계 지출이 앞으로 떨어질 거고 떨어지면은 기업의 물건 못 사니까 기업의 매출 떨어질 거고 그러면 다시 또 일자리 적어지면은 가계 소득이 줄어들고 일자리 줄어들면은 다시 또 가계 지출을 또 늘려야 되는 빚을 내서 늘려야 되는 악순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정부 쪽에서 심각히 부동산 문제하고 같이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한국은행의 김준일 박사님께서 성장 부분 아까 이렇게 박원남 교수 제기하셨던 문제 이런 쪽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7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토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 여러분께서 그 토론하신 내용들이 하도 세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국은행이 지금 바라보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7월 초에 마이크 좀 당겨 주시고 저희가 7월 초에 다시 전망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숫자는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만 좀 전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짚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보도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물론 지난 5월, 6월 지금 2달 동안 그 유럽의 상황이 많이 나빠졌고 또 이거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희가 4월 전망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또 네. 짚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근데 그렇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한 5월 정도까지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출 같은 것도 5월이나 마이너스가 되고 많은 좀 안 좋아지는 방향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아직도 완만하지만 회복세는 지속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보면 그 대외 여건이 나쁜 것이 우리나라에 아직 물론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우리나라 경제가 그런 데로 선방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은 수출 같은 걸 보면은 5월 달에 마이너스 한 5%쯤 됐습니다. 4.5% 됐는데 그것이 작년에 그 일본 지진이 나면서 작년 5월에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년 동기 대비를 기준하면 다 마이너스지만 그 저희가 볼 때 이제 수출이 모멘텀을 얼마나 가지고 가고 있느냐 보면 아마 저희가 일평균 매달 평균 그러니까 매일 평균 수출이 얼만큼 되느냐를 보면은 지금도 상당히 한 20억 불 수준으로 계속 그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 한 달 단위로 따지고 할 때 그 비교 시점이 또 특이해서 성장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할 수 있지만 그 일평균 나가는 수출량을 보면은 지금도 한 20억 불 수준, 19억 불, 20억 불, 20억, 1억 불, 요 선에서 상당히 모멘텀이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그 내수면에서도 물론 소비가 예년보다 어렵습니다만, 그런대로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투자는 이제 건설 투자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설비 투자는 지난 한 4, 5개월 이렇게 평균 내서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같은 데서 큰 특히 IT 쪽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대외 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또 유럽 위기가 앞으로 단기간 내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전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앞으로 뭐 그리스가 탈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남아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지난 2년간 2010년 5월에 이제 그리스 위기가 처음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끌어왔듯이 당장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가는 뭐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확률이 높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스가 탈퇴하거나 이런 물론 가능성이 옛날보다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그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인, 더구나 지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에 지금 저에게 오늘 논의의 초점이 지금 전부 유럽에 가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상당히 회복세가 그래도 선진국 중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재정 문제가 심각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작년에 미국 오바마 정부하고 또 국회에서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줄이겠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요새 뭐 외신에도 보도가 되고 우리 국내 신문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피스칼 클리프라고, 그러니까 재정 어떻게 보면 절벽이 되나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말이 지나면 내년에 가면 지금 현재 미국의 재정 기조 중에 상당히 부양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깎아줬고 또 많은 재정 지출 증가도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내년 다시 미국 의회에서 행정부하고 새로운 타결안을 만들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그냥 간다 그러면 GDP 대비 한 3.5에서 4.5%에 해당하는 재정 부양 규모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격한 재정 정책의 기조 변화입니다. 그런데 물론 많은 시장에서는 그거야 뭐 너무 어마어마한